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열린 드론 종합 전시회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론 산업은 교통, 택배, 군수, 기후, 우주 산업까지 전 방위에 운용되는 차세대 산업입니다. 각 국가들도 이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차세대 교통수단 UAM이 곧 상용화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UAM 호출 및 탑승, 내비게이션 등 모든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하늘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부산에서 취재했습니다.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자 이용자가 선택한 이동 성향에 따라 경로를 추천합니다. 목적지까지 이동 시간을 계산한 결과 지하철, 자동차보다 월등히 빠른 교통수단에 자연스레 눈길이 갑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가오는 UAM 시대를 맞아 하늘 택시를 부르는 앱을 선보였습니다. 카카오티를 이용하듯 터치 몇 번으로 하늘을 나는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육지가 아니라 하늘길로 나아가기에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빠른 길 또는 풍경이 아름다운 루트 등 선택지 또한 풍부히 고를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 갇힐 때면 누구나 하늘을 타는 차를 타고 훨훨 날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뜻하는 UAM, 즉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미래차로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UAM 실증 사업을 통해 운용 기준을 마련 중으로 국내에선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내 대표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 기업으로서 UAM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UAM 시장이 개화됐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의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더 빛을 발휘해서 UAM 상용화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비행기가 나는 성층권이 아닌 UAM이 지나갈 하늘길 개척을 위해 자체 개발 모바일 매핑 시스템 아르고스 에어도 운영 중입니다. 모바일 매핑 시스템, 즉 MMS 솔루션을 드론에 탑재해서 항공 지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항공 MMS 시스템을 통해서 지상 디지털 트윈뿐만 아니고 공역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호출 시장의 95%가량을 점유하며 플랫폼 공룡으로 불리는 카카오 모빌리티. UAM 플랫폼 시장까지 접수하기 위해 내딛는 발걸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기술만큼 불법 드론을 통제하는 기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드론을 운영하는 연료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LIG 넥스원과 SK E&S가 이 저마다의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UAM 시장에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LIG 넥스원의 다목적 무인 헬기입니다. 이륙하면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최대 140km의 비행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 경계나 해상 수색 구조, 산불 감시용 등 다양한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LIG 넥스원에서 또 다른 주목거리는 바로 드론 방호 시스템. 3D 드론 탐지 레이더와 광학 줌 카메라, 제모 장비 시스템으로 운용됩니다. 적 드론을 레이더가 탐지하면 광학 카메라로 식별한 뒤 제모 장비로 교란 출력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적 무인기를 대상으로 5km, 8km 대역에서 적 무인기를 탐지하고 식별하고 제모로서 소프트키를 함으로써 그 해당 무인기가 원하는 경로로 이탈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하고 SK E&S는 에카수소 생태계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SK E&S는 현재 인천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에카수소 플랜트 상업운전을 준비 중인 상황. 드론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에카수소의 활용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SK E&S는 플라이 투 부산 위드 SK E&S를 주제로 첨단 수소 기술 및 다양한 관련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디오라마와 그다음에 대형 LED를 통해서 나타내었고요. SK텔레콤과 협업한 UAM VR 체험도 전시기간 3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걸 보니 이제 VR로 체험해 보니까 진짜 멀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도 조금 들고.
항공 기술 개발 등으로 UAM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성원입니다. 전 세계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입니다. 특히 무인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석에 위치할 비행기의 전면부가 유리창 없이 매끈한 카본 재질의 외장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스텔스기를 비롯해 중고도 무인기, 수직 이착륙기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끕니다.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 항공기 모델입니다. 대한항공은 전 세계 항공사 중 유일하게 항공우주 사업을 하는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조물 제작, 정비, 성능 개량, 그리고 무인기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기술을 통해 군사작전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킨다는 구상. 무인원격 시스템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과 악천후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중고도 무인기는 항공기 비행고도 이상의 높이에서 핵심 타겟을 실시간으로 감시, 정찰하는 전략급 무기체계로 현재 전 세계에서 4개국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고도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와 같은 대형급 무인기뿐만 아니라 소형 무인기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1세대 2020년 HD3 모델을 개량한 모델로 HD3 Gen3 모델이 되겠습니다. 3세대 모델은 장점은 이제 타 회사들과 다르게 하이브리드 드론으로서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를 활용하여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당사의 이 모델은 단순히 소형 드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중계용 드론 그리고 인스펙션 드론과 같은 사업 확장성의 개념으로 또 향후 더 이용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하늘을 달리며 사람과 물자를 수송하는 항공 여객 운송업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서평택 도시개발의 중심지 화양지구에 1,500여 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전영석 기자가 분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견본주택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총 1,571가구로 화양지구에 들어섭니다. 서평택 화양지구는 여의도와 맞먹는 크기인 279만 제곱미터 규모로 인구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도시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포순국가 산업단지, 평택 BIX 지구가 위치하고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현덕지구와 평택호 관광단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안중역을 이용하여 1시간 내로 서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지 중앙에는 192m의 1,700여 평의 중앙공원이 들어서며 남서양 고층부 일부 세대에서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여 오션뷰의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세대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수 72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72제곱미터 타입은 다소 작은 평수에도 불구하고 포베이 구조를 적용해 탁 트인 개방감이 돋보입니다. 84제곱미터 타입은 주부들이 선호하는 디귿자형 주방으로 설계됐습니다. 복도 통로에는 팬트리 공간을 확보했고 넓은 드레스룸도 갖춰 효율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평택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32.7% 증가해 올해 인구수는 58만 명으로 6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2035년 90만 인구 계획에 따라 서평택 지역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화양지구가 동평택 중심지인 고덕, 지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평택 지역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일감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하다. 이 인력난은 그동안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정부가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이 외국 인력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이 조선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자,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조선해양산업 인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선업계 부족 인력은 지난해 기준 연평균 8,000명에서 올해는 1만 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이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문제와 작업 환경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건설 현장만큼이나 노동 강도가 높고 또 안전주의가 필요한 작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제로는 이 저임금을 주는 실정이란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수면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없는데 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동안 외국인 인력 충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돼 왔는데요. 법무부와 산업부에서는 지난달 이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또 비자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놨습니다. 또 이에 따라 외국 인력 총 2,000여 명을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조선 업계에도 이제 좀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한 기업 우리가 꼽아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현대 삼호중공업이 눈에 띄는데요. 이 현대 삼호중공업은 올해 태국인 72명, 또 베트남인 82명 등 총 154명의 외국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이 현대 삼호중공업은 올해 LNG선 2척과 컨테이너선 19척 등 총 21척, 34억 원 달러의 규모를 수주 목표 대비 132%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수주 증가세에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이 덕분에 현장 공정에 있어서도 숨통이 트였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현대 삼호중공업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 인력이 좀 늘어나면 거의 공정 돌리기가 더 낫죠. 지금 막 일부 공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실 보면 이 조선업이 덩치는 커도 상당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 외국 인력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자, 뭐 추가적인 대안책은 없습니까? 네, 조선업계에서도 그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업계는 외국 인력 확보 외에도 이 현장의 협동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 추가적인 대책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안전 문제로 충돌을 막는 안전 펜스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밀 작업이 불가능하고 작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습니다. 반면에 협동 로봇은 충돌 안전 분석을 통해서 이 안전 펜스나 안전 센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이 작업자와 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현대 삼호중공업 역시 용접 공정에서 지능화 로봇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람 손이 닿기 힘든 선체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이 스스로 팔을 움직이면서 정밀한 용접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조도형 신한자산운용 크레딧 리서치 팀장을 만났습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채권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로 들어서면서 채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망 투자 종목으로 채권을 꼽았습니다. 조도영 신한자산운용 크레딧 리서치 팀장도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면서 지금을 채권 투자 적기로 진단했습니다. 작년에 채권 시장은 소위 그 채권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재등장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물가에 상응하는 고금리가 도래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미 국채 가격 조정과 또 이에 따른 국제 자금 경색이 발발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국제 자금 경색에 따라서 신흥국을 포함한 그 신용 채권들의 금리가 이제 급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금 경색 완화 효과가 좀 더 이어질 것이기에 상반기 중에는 신용 시장은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채 시장에서 완화 금리를 반영하면서 이제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이제 110 이상으로 올라갈 여건은 제한적이라는 부분으로 보는 게 첫 번째는 유럽의 그 기준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왔고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5.5%까지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러한 그 신용시장 안정화가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용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는 하반기의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배적인 시각인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 1월도 마찬가지고 유가가 올랐거든요. 즉슨 이제 산업 시대에는 유가가 실질적인 드라이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유가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만약에 경기 침체가 심해서 버스트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초장기 국채가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급하게 추가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여건이라면은 비교적 저등급, 이제 A등급 신용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신용채권의 평균 가상금리가 국고 3년물 기준이면 약 한 1% 정도 되는데 현재 1.7% 정도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이제 안정화되는 하반기에 나온다면 신용채권 금리도 장기 평균에 수렴해서 빠르게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난이도 때문에 실수 나오는 거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맘먹고 이제 밴드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한다면 차익 거래의 기회도 분명히 있고요. 이 투자 환경에는 우호적인 여건입니다. 신용채권 투자에는 다소 유리한 환경으로 보고 있고 펀드도 이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곧 돼지의 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간 이식 임상이 시작됩니다. 이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김효성 기자입니다. 동종의 췌장이나 쇄도이식의 문제점을 극복한 이종이식으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는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는 돼지세포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검사를 모두 완료해 이종 쇄도이식의 성공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임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1차적으로 제가 대상이 되는 환자분은 1형 당뇨이면서 자꾸 저혈당에 빠져서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응급실에 가는 중환 환자, 이런 분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 계획은 10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를 숙려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6개월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연속적인 혈당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혈당 무감지증이 회복이 안 되는 환자, 그런 환자만 2분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2분을 처음 시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간다. 저희가 예상하는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성공 여부나 그런 결과들을 이제 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정도 됐을 때 식약처하고 조금 더 환자를 늘릴 건지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안전성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이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문제점 없겠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돼지의 세포가 들어갔을 때 환자분한테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일 것 같고, 세 번째는 그 환자분한테 면역억제제 썼을 때 오는 어떤 합병증은 없겠느냐 하는 게 이제 이러한 안전성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 돼지의 세포를 썼을 때 안전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쓰는 면역억제제가 이미 임상에서 써본 약제이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경험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덜 걱정하실 텐데, 돼지의 세포가 정말 안전하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거고,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똑같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146종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를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냈었고, 저희가 현재 의학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미 다 제출돼서 식약처에서 오케이 한 상황입니다. 안전성 부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라는 거는 세포 안에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궤도로 분리해버리면, 실제로 공여동물에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궤도로 분리하면 궤도 안에는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 안전하다는 거, 장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문제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올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GLP라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GLP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독성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번에 시작하는 최도 임상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환자분이 모집되고 진행이 되고 하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문안이 좀 잘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젠셀이 자체 GMP 센터를 구축하면서 임상 진행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김태규 대표를 만나 사업 계획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 부분을 빨리 충족을 시키고 따라잡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약품에서 매출을 한다는 것은 라이센싱 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환자에서 이제 공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GMP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바이메디어 VMGD가 실질적으로는 IND 받은 지 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이제 외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분이 계속 딜레이드 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생산 시설을 만들고 나서야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뚫고 나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 급성 골수성 백혈병 부분을 저희가 임상 생산을 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고요. 자체 GMP 센터를 통해 그동안 지체됐던 파이프라인들의 임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바이젠셀. 김태규 대표는 이번에 구축한 GMP 센터가 회사가 더 크게 도약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GMP 센터 구축 의미와 향후 전략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21년 상장을 하고 공모 자금으로 바이젠셀이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우리가 GMP 세포 생산실을 바로 착공을 하고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MP 시설은 저희가 이제 많은 개발된 기술들을 임상 시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허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GMP 세포 생산실을 잘 완공을 한 것은 저 회사가 이제 앞으로 도약을 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는 뭐 세계의 플랫폼 기술과 많은 파이프라인을 지금 동시에 임상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GMP 시설은 이러한 파이프라인들이 제 시간에 안정되게 세포 생산이 돼서 임상 시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저희 GMP 시설은 맞춤형 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범용인 세포치료제 그리고 이제 면역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을 모두 골고루 할 수 있는 시설을 적절히 갖춘 것이 저희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MP 세포 생산실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을 또 훨씬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를 가져야지만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이나 다음 단계의 임상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최종적인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리츠가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기업 공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하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그룹 스폰서 오피스 리츠인 하나리츠가 이달 말 상장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0월 KB스타리츠 상장 이후 약 5개월여 만에 리츠 상장입니다. 저희 리츠는 2022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영업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30일 하나손해보험의 여의도 사옥과 하나생명의 서울 경기권의 4개 거점 사옥인 노원 평촌 중동 구리 사옥 해서 5개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전체 임차 면적의 68.2%를 하나그룹 계열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들은 5년에서 7년의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 특히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임차인 변동성이 적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또 하나생명보험을 스폰서로 삼는 초호령 오피스 리츠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공모 후 하나생명보험은 리츠의 46.2%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바탕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반기 배당을 통해 연평균 약 6.85%의 배당률을 보장하겠다는 하나리츠. 5.57%의 높은 금리로 시작했지만 기준금리 안정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배당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 투자자들한테 보다 많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저희 대출의 기준금리를 3개월물 CD로 해서 3분의 2 정도의 금액은 변동금리로 차입을 하였습니다. 상장 이후에도 지속 성장을 위해 우선 매수 협상권을 보유한 자산을 차례로 편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손해보험 신설동 사옥과 서소문 사옥, 하나금융센터 서초 사옥, 여의도 하나금융센터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